아버지, 이 땅명에 넘겨주기로 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큰아들의 고함에 나는 그저 침을 흘리며 허허 웃었습니다. 곁에 있던 집사 여인은 내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테이블 밑으로 내 아들에게 인감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의 모든 불빛이 꺼지면 나의 진짜 연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라지만 내 자식들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핏줄보다 무서운 게 욕망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늙은이의 처절한 복수극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영상 시작 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면 초가에 빠졌던 제가 어떻게 이 독사들을 쓸어버렸는지 그 진실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내가 바보가 된 줄 압니다. 30대에 사별하고 50대에 사별하고 이제 70대 노인이 되어 기운을 잃으니 내가 가진 돈만 보이나 봅니다. 친자식들은 법원으로, 내연녀의 자식들은 내 금고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판 그 땅들, 내가 건넨 그 현금들, 과연 진짜일까요? 어머니, 이제 다 왔어요. 이 영감탱이 곧 죽을 텐데 뭐. 아들의 이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은 순간 나는 지옥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방 도시의 밤은 고요했지만 내 저택, 청운제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초점 없는 눈으로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침방울이 맺혔고 손등은 노인 특유의 검버섯과 함께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큰아들. 놈이 내 코앞까지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30대 시절 사고로 떠난 첫째 부인이 남긴 핏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선하던 아이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도박빚에 쫓겨 눈이 뒤집힌 짐승 한 마리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는 둘째 부인의 소생인 막내가 형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미쳤어? 그 땅은 내 몫이야. 아버지가 나 대학 갈 때 약속하셨다고. 나는 그들의 아우성을 배경음악 삼아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사실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치매 약을 몰래 뱉어내며 보낸 지난 3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명확한 진실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뛰던 시절,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던 걸까요?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주려 했던 내 모성 같은 부성애가 결국 이 독사들을 키워낸 꼴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따뜻한 차 향기를 풍기며 김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교회에서 만난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10년 전 홀로 남은 내 노후를 지켜주겠다며 들어온 그녀는 세상 천사 같은 얼굴로 내 수발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마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자식들을 나무랍니다. 아이고, 도련님들. 회장님 상태 안 좋으신 거 안 보이세요? 좀 나중에 하세요. 참으로 눈물겨운 연기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어깨 너머로 나는 그녀의 주머니 속에 꽂힌 내 개인 인감도장의 붉은 테두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내 회사의 장부를 주무르고 있었고 딸은 내 명의의 현금 자산들을 세탁하여
해외 계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친자식들은 겉에서 으르렁대며 소송을 걸어대는 하이에나라면 김 집사와 그 자식들은 내 내장을 파먹는 기생충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차 좀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김 집사가 건넨 찻잔에는 은은한 향이 났지만 나는 그것이 나를 더 깊은 잠에 빠뜨릴 안정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처럼 잔을 받아들고는 일부러 손을 떨어 찬물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어버버, 뜨거운 물이 내 허벅지를 적셨지만 나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보다 내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분노가 훨씬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젖은 내 바지를 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고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A씨, 오늘도 틀렸네. 야, 김 집사, 잘 좀 챙겨둬. 딴 놈들 못 붙게. 큰아들의 무례한 반말에도 김 집사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응, 약 먹였어. 내일 아침에 변호사 오라고 해. 이번에 상가 건물명에 넘기는 거 확답받아야 하니까. 나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저택 청운제는 이제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사면초가 나를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노리는 그 재산, 그것이 너희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화려한 축제를 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도장, 내가 직접 찍어주마. 하지만 그 도장이 찍히는 곳은 계약서가 아니라 너희의 구속영장이 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깊숙이 숨겨둔 소형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서서히 깊어갔습니다. 청운제의 아침은 지독하게 시끄러웠습니다. 2층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의 고함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먹잇감을 두고 벌이는 서열 싸움 같았지요. 나는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입가에 맺힌 침을 닦아주는 김 집사의 손길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탐욕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어제는 밤새 헛소리를 좀 하셨는데. 김 집사가 상냥하게 물으며 내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내 지갑을 훑고 있었지요. 나는 일부러 혀 꼬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내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김 집사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내가 한때 우러러보던 회장이 아니라 그저 돈줄이 달린 고물 덩어리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오자 본격적인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친자식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해 거실 소파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내 얼굴에 소송장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김 집사 아들 명의로 넘어간 그 상가, 그거 사회행위로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침에 놓인 꼬드겨서 재산 빼돌린 거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그 옆에서 내 연녀인 김 집사의 아들, 즉 내 비서실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형님 말이 짧으시네. 회장님이 제 능력을 높이 사서 증여하신 걸 왜 이제 와서 딴짓입니까? 회장님 정신 멀쩡하실 때 하신 거예요. 정말이지 이 집구석에서 내가 뭘 한 말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쪽은 내 핏줄이라며 법으로 나를 압박하고 한쪽은 내 수발을 든다는 핑계로 내 살점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끝에 앉아 김 집사가 내온 죽을 먹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인간들 소송 걸어봤자예요. 이미 현금화한 것들은 세탁 다 끝났고 제주도 땅도 곧 매각될 겁니다. 내 비서실장이자 김 집사의 아들이 주방 구석에서 내뱉은 속삭임이 내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래, 조심해라. 영감탱이 약 기운 떨어지면 가끔 눈빛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 다음 주에 전문 요양병원 알아봐 놨으니까 일단 서류 도장부터 다 찍게 만들어. 김 집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교회의 경건한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미줄을 다치고 먹잇감을 고치에 가두려는 포식자의 목소리였지요.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이들을 가족이라 믿고 곁을 내어준 대가가 이토록 처절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요. 하지만 배신감은 곧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변했습니다. 너희가 노리는 그 제주도 땅, 그리고 이미 현금화했다는 그 돈들. 과연 너희 뜻대로 될까? 나는 죽을 한 숟갈 크게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주도 부지는 이미 6개월 전에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고 현금 자산의 절반은 내가 미리 빼돌려둔 가짜 채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너희는 숫자만 보고 달려들었겠지. 아버지, 제 말 듣고 있어요? 여기 사인하시라니까. 큰아들이 내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부르르 떨며 종이 위에 지렁이 같은 낙서를 휘갈겼습니다. 허허, 예쁘다. 그림 그렸어. 내 천치 같은 행동에 자식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린 순간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그 눈빛을 숨기느라 무척이나 애를 써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 김 집사가 절대 찾지 못할 이중 바닥 아래에서 나는 진짜 장부와 녹음기들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준비한 사이다 반전의 서막이 오를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하는 그 광경을 나는 이 청운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면초가의 사자는 이제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운제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친자식들은 이제 나를 대놓고 치매 노인 취급하며 방 안에 가두려 들었고 김 집사는 그 틈을 타 나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면서도 나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괴할 정도로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요양원 가세요. 그게 서로 편한 길이라니까요. 큰아들이 내 방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윽박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예우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김 집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가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내 팔을 붙잡는 손길은 마치 죄수를 압송하는 포졸처럼 억셌습니다. 그들은 나를 꽃뱀에게 홀린 노인, 혹은 정신 나간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며 내 인격과 명예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지방 도시의 사업체들과 땅들이 자기들 소나기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입가에 멍청한 웃음을 띠며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허, 소풍 가는 거야? 맛있는 거 사주나? 내 천치 같은 물음에 자식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립되어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동안 내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김 집사가 내온 약을 침대 밑에 숨겨둔 화분에 뱉어내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비서실장 김 집사 아들에게 넘겼던 상가 건물들과 현금화했던 자산들. 사실 그것은 거대한 미끼였습니다. 그들이 빼돌렸다고 믿는 현금 계좌는 이미 내가 금융감독원에 이상 거래로 신고해둔 상태였고, 명예 변경된 건물들은 불법 증여 정황을 고스란히 남기도록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안에 다 끝나요. 영감탱이 요양원 보내고 나면 저 친자식 놈들 소송은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김 집사 아들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나는 벽에 귀를 대고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내가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무력한 항복이 아니라 적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반전을 위해 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유일한 인물인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가 끝났네. 내일 청운제에서 모든 진실을 터뜨리지.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정원을 바라보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오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보아라.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아버지, 이거 보세요. 큰오빠가 아버지 몰래 상가 건물 담보로 사채 쓴 거 아세요? 첫째, 딸 서윤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 내민 것은 오빠의 사채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오빠를 한꺼번에 몰아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위조 증여 계약서였지요. 그녀는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차가운 손끝은 내 지문이 찍힐 인감 도장만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핏줄들은 하나같이 연기자 지망생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나는 서윤이의 어깨 너머로 열린 문틈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김 집사의 아들, 비서실장 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지요. 자식들은 서로를 뜯어먹으려 안달이 나 있었고 김 집사 일가는 그들이 싸우는 틈을 타 알짜배기 땅들을 하나씩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라는 말조차 부족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새로 들여야 한다며 김 집사가 데려온 건장한 사내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찰나의 순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20년 전 내가 사업의 실패에 쓰러졌을 때 끝까지 내 곁을 지키다 은퇴했던 내 오른팔 최 비서였습니다. 김 집사는 그가 내가 예전에 부리던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힘 좋고 말 잘 듣게 생긴 일꾼인 줄 알고 제 발로 호랑이를 불러들인 셈이었습니다. 최 비서는 내가 치매 노인인 척 멍하니 있는 동안 내 방의 가구들을 재배치하는 척하며 침대 밑과 스탠드 뒤에 최첨단 도청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내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끝났습니다. 변호사협회와 금융감독원 쪽의 자료 다 넘겼고 저들이 빼돌린 현금은 이미 추적 가능한 가짜 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은 마지막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땅 팔린 돈 어디 있어? 김 실장, 내가 빼돌렸지. 큰아들의 고함에 김 집사가 맞받아쳤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 돈은 회장님 치료비로 묶어둔 거예요. 왜 엄한 사람을 잡고 그러셔? 뻔뻔한 김 집사의 거짓말에 딸 서윤이는 내 인감도장을 들고 도망치려다 큰오빠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이 추악한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돈을 갈취하려 하고 10년을 함께 산 여인은 내 목숨줄을 끊으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자비를 베풀 가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비서가 거실에 커다란 TV 화면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김 집사와 그 아들이 서재 금고에서 돈뭉치를 꺼내며 이 영감탱이 죽으면 우리 세상이다라고 낄낄거리는 영상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이 경악하며 화면을 보는 순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3년 동안 억지로 짓고 있던 멍청한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집사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큰아들의 손이 사르르 풀렸습니다. 사면초가 속에서 발톱을 숨기고 있던 늙은 사자가 드디어 포효를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운제 거실에 감돌던 공기는 일순간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침을 흘리던 노인이 호랑이 같은 기계를 뿜어내며 똑바로 서서 자신들을 응시하자 자식들과 김 집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내 인감을 품에 넣으려던 딸 서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붉은 인장가루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마치 핏자국처럼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치매 아니셨어요? 큰아들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놈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래, 너희가 간절히 바랐던 치매 노인 박 회장은 어제부로 죽었다. 아니, 너희가 내 가슴 속에서 죽여버렸지. 내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김 집사는 사색이 되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정 따위는 이미 그녀가 내 약에 안정제를 섞던 그 순간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최 비서가 내 곁에 서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비서의 말에 김 집사의 아들, 비서실장 놈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명예 변경 서류는 접수됐고 제주도 땅 매각 대금도 우리 계좌로 들어왔다고요. 이제 와서 멀쩡한 척 해봤자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깁니다. 그놈의 당당한 외침에 나는 비로소 3년 만에 가장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명예 변경, 매각 대금, 내 놈들이 빼돌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는 모양이구나. 나는 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V 화면이 바뀌며 은행 계좌 이체 내역과 실시간 위치 추적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내 놈들이 빼돌린 150억은 금융범죄 수사 전용 동결 계좌로 이체되었다. 내가 이미 6개월 전부터 검찰과 공조하여 너희가 돈을 빼돌리길 기다리고 있었거든. 명예 변경? 그 서류들을 검토한 변호사는 내 친구이자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다. 위조된 서류임을 확인하고
이미 증거물로 압수했지.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사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 서윤이가 큰오빠의 등을 발로 차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다 망친 거야. 오빠만 아니었어도 내가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옥의 밑바닥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는 그들의 패륜적인 행태에 나는 신물이 났습니다. 김집사, 그리고 내 아들놈. 너희는 사기 및 횡령, 그리고 약물을 이용한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내 말에 김집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모셨는데 이러세요. 저 자식들이 하도 복가돼서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가식적인 눈물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그 차, 최 비서가 모두 수거해서 국과수에 보냈다. 내 몸속에 축적된 성분만으로도 넌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다. 거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청운제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돈이라는 괴물에 먹혀버린 껍데기들.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방울의 유산도 남기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 오늘부로 전부 사회복지재단의 기부 절차를 밟았다. 너희에게 남은 건 이 집을 나갈 때 입고 있는 그 옷가지뿐이다.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와 그 아들, 그리고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내 친자식들까지.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뒤로하고 나는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사면초가의 사자는 이제 승리자가 되었지만 내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택한 정당한 응징이었고 이 답답한 가족전쟁의 유일한 종지부였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앉은 자리였지만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적막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감상은 사치였습니다. 최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 PC에는 유치장에 갇힌 자식들과 김 집사의 실시간, 면회 기록과 녹취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사채만 안 썼어도 아버지가 의심 안 했어. 유치장 창살 너머로 큰아들놈이 여동생 서윤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윤이 또한 지지 않고 맞받아치더군요. 오빠야말로 바보같이 김 실장 놈한테 다 풀어버렸잖아. 나는 아버지 도장 찍기 직전이었다고. 그들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도 서로를 헐뜯으며 남은 재산 한 푼이라도 건질 국리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충격보다 이제 돈줄이 끊겼다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김 집사와 그 아들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김 집사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제주도 땅 대금 세탁 확실히 했다며. 근데 왜 돈이 안 빠져나가? 그러자 아들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엄마가 그 영감탱이 약을 제대로 안 먹인 거 아냐? 어쩐지 눈빛이 이상하더라니. 이제 우린 끝났어. 엄마가 다 뒤집었어. 난 몰랐던 걸로 할 테니까. 함께 공모하여 폐륜을 저질렀던 친아들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마저 단숨에 사지로 몰아넣는 추악한 본성에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만들어낸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나는 최 비서를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십니다. 너희가 쓴 모든 변호사 비용은 너희가 가진 마지막 은닉 자금에서 환수될 것이며 단 1원의 합의금도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유치장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울부짖었고 딸은 실신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며칠 뒤 나는 지방법원 앞에서 수의를 입은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큰아들이 나를 보더니 무릎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지팡이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기회는 지난 3년 동안 차고 넘쳤다. 내가 침 흘리며 누워있을 때 너희 중 한 명이라도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내 마음속에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땅과 건물들이 산더미였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드는 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 비서, 복지재단 이사장님 연결하게. 내일부터 청운제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서 기부 절차 마무리 짓지. 내 말에 최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면 초가에서 홀로 살아남은 사자는 이제 왕관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날 지방 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박 회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친자식이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전액 사회복지재단과 장학회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식들은 면회온 최 비서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청운제의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멍청한 웃음을 지을 필요도 침을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구두와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의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앞에는 수백 장에 달하는 기부 약정서와 재산 포기 각서들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서류 하나하나에 내 인감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한때는 이 도장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목을 조르던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내 손끝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노후 자금으로 쓰실 최소한의 금액마저 너무 많이 떼어내셨습니다. 최 비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비서, 내가 3년 동안 바보 흉내를 내며 배운 게 하나 있네. 돈이 사람을 얼마나 괴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그 괴물들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말이야. 내 자식들이 내 돈을 보고 괴물이 되었다면 그 돈을 치워주는 것이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 아니겠나? 며칠 뒤 형 집행 정지나. 보석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은 자식들의 비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은 사채업자들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독촉하는 바람에 공황장애가 왔고 딸 서윤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해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 역시 존속상해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내 돈을 퍼다 줬던 친아들은 어머니의 면회조차 가지 않은 채 남은 비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걸었던 재산 분할 소송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빼돌렸다고 믿었던 현금들이 사실은 내가
미리 파놓은 추적용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감옥으로 밀어넣는 꼴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텅 빈 청운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도 비싼 수입 가구들도 모두 경매에 넘겨 그 수익금까지 기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그제야 이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욕망의 냄새가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면초가의 어둠 속에서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이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자, 최 비서.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군. 나는 지팡이 없이 내 발로 당당하게 청운제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편에서 자식들의 절규와 김 집사의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이제 사냥을 끝냈고 황혼의 평온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청운제의 마지막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한때 이 집은 수백억의 가치가 매겨진 욕망의 성체였으나 이제는 그저 텅 빈 벽돌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정든 서재 책상 위에 집 열쇠와 기부증서 최종본을 올려두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내 짐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재산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지만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비록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나중에 그들이 출소했을 때 돌아올 곳은 남겨두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최 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창밖의 마른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최 비서,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려야 하네. 그래야 다음 봄에 새순이 돋지. 저 아이들에게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탐욕의 늪이었네. 늪을 메워버리는 것이 그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세. 교도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식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면회 온 변호사들에게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이 분명히 있을 거다. 사회환원은 무효라고 소송해달라며 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달리는 그 허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부한 재산은 이미 지방,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소 건립에 쓰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김 집사 또한 아들의 배신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나는 그 어떤 소식에도 가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란 이토록 차갑고도 명확한 법입니다. 나는 청운제의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대와 50대 두 번의 사별을 겪으며 외로움을 재산으로 채우려 했던 내 젊은 날의 과오가 저 집과 함께 저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마련해둔 작은 한옥으로 갈까요? 최 비서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회장 소리는 그만하게. 그냥 이름 불러주던 옛 친구들이 있는 고향 바닷가로 가세. 거기서 파도 소리나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네. 지방 도시를 벗어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사면초가의 어둠 속에서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던 이들은 이제 각자의 지옥에 갇혔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버림은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는 70이 넘어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소박한 집 한 채가 나를 반겼습니다. 마당에 널린 오징어 냄새와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나는 대청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나를 감시하는 도청기도
독이 든 찻잔을 건네는 여인도 도장을 뺏으려는 자식들도 없습니다. 오직 정직한 파도 소리와 내 평온한 숨소리뿐입니다. 참으로 시원하구나.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사자는 이제 왕관을 버리고 평범한 노인이 되어 황혼의 가장 아름다운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과 자식들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내 인생 최고의 사이다 반전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파란만장한 가족사와 통쾌한 복수,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배신자를 처단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스스로 평온을 찾은 주인공의 모습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카타르시스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재산 앞에서 괴물로 변한 자식들을 보며 박 회장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나요? 아니면 박 회장님의 전액 기부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돈보다 귀한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박 회장님의 황혼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탐욕보다는 평온이, 갈등보다는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뭉클하고 시원한 가족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